이제 너랑은 끝이야. 그 말 뒤에 뭔가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따라올 때가 있죠. 말로, 침묵으로, 혹은 무심함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이별은 결국 당신의 품격까지 함께 꺾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에 흠집을 내면서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도 다치게 된다고요.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상대의 존엄은 남겨두세요. 그게 어른의 이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사람들은 종종 깨끗이 끊어내야 한다는 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깨끗이 끊는다는 건 마음까지 돌처럼 굳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립니다. 아무리 감정이 식었다 해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나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무너짐으로 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의 존엄을 무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왜 너랑 시간을 낭비했을까? 이런 말들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상대 존재의 전면 부정으로 들리곤 하죠. 이별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당신은 상대와의 시간을 증오하나요? 아니면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을 기꺼이 놓아주고 싶은 건가요? 그 선택은 당신의 얼굴을 남깁니다. 감정은 흘러가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억제하거나 폭발시킬 게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야 한다고요. 관계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컥 올라오는 분노, 멍하니 남는 서운함, 뒤늦은 그리움. 그 모든 감정들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무기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당했던 말, 모멸감, 외면. 그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의 칼을 들면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그 칼을 쥔 당신의 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떠나되 무너지지 않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진 자를 더는 짓밟지 않는다고요. 관계를 떠날 때 인간은 참기 힘든 유혹을 느낍니다. 상대보다 덜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더 먼저 정리한 사람이라는 우위를 잡고 싶은 충동. 하지만 그 유혹을 참아내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그 관계 위에 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누구의 존엄도 무너뜨리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떠난 관계는 흔적은 남되 상처는 남기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남긴 흔적.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 괜히 더 상처 줄까봐. 그저 조용히 물러났다고요.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설명 없는 단절로 인해 가장 쉽게 무너진다고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상대는 상상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라는 존재는 결국 아무 말 없이도 지워질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 침묵은 곧 무가치함이라는 이름의 감정으로 남습니다. 이 감정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평생 가슴에 그 문장을 새깁니다. 나는 말조차 들을 자격이 없었구나. 말로 하지 못한 이별의 그림자. 우리는 종종 말로 하지 못한 이별을 성숙이라 오해합니다. 소란 없이 고요하게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는 마무리.
하지만 그 고요는 바다 밑의 심해처럼 수면 아래 온갖 미련과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말이 없다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해라는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시험하게 되죠. 설명은 책임이고 침묵은 회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진짜 어른의 이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까지도 품격 있게 남기는 일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열거하지 않아도, 상대의 과오를 묵인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고마웠어라는 한마디는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말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말로 상처를 주며 또 말로 다시 치유받기도 합니다. 관계의 끝에서조차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불편하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설명하려는 사람입니다. 후회는 관계를 다시 쓰게 만든다. 이별 이후의 자책. 관계를 정리한 후 밤이 깊어질수록 스며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 자책은 뒤늦은 감정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다시 쓰려는 욕망은 현재를 외면하는 또 다른 비겁함이라고요. 당신은 정말 그 관계를 망친 사람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애썼음에도 끝을 맞이한 것뿐인가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이별을 부정하기 위해 종종 내가 나빴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자책은 당신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속에 계속 머물게 만들죠. 그건 사유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후회의 본질은 왜곡된 기억.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기억을 다시 편집합니다. 이별 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대부분 왜곡돼 있습니다. 그가 웃었던 순간, 손을 잡아주던 기억, 혹은 내가 말실수를 했던 장면들만 부풀려 보이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고통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진짜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해석인가요? 관계의 끝에서 생긴 후회는 과거를 다시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만든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은 언제나 과장되어 있고 흐릿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당신은 현실의 길을 걷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죠. 후회에서 나아가는 용기. 성숙한 철학자는 후회마저도 사유의 연료로 씁니다.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곱씹죠. 당신이 정말 아팠던 이유는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의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당신은 한 겹 더 깊어진 사람이 됩니다. 철학은 그렇게 고통을 사유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분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분노가 남는 이별. 어떤 이별은 아프고 어떤 이별은 공허하며
또 어떤 이별은 분노로 끝이 납니다. 상대가 떠난 방식, 하지 않은 말들, 했어야 할 책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왜 나만 상처받았나라는 분노로 번지게 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는 가장 큰 자기 파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늘 타인을 향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분노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그 시간마저 헛되게 느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분노는 감정의 방어기제입니다. 아픈 마음을 직접 마주하지 않기 위한 장치죠. 원망은 관계의 반추. 헤어진 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머뭅니다. 그 사람은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다 연기였던 건가? 그 질문들은 사실 과거의 상대가 아닌 과거의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신호들을 모른 척 했을까? 이런 원망은 타인에게로 향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순수함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원망은 약자가 강자를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안의 미약함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투사라고요.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분노로 무장한 당신의 마음. 분노는 자신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들어오는 빛조차 차단해버립니다. 다음 관계도 새로운 가능성도 내 안의 회복력도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분노를 불태워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말하죠. 진짜 회복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시작된다고요. 당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아직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꺼내오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당신의 삶 전체가 그 사람의 흔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미련은 가치가 남긴 그림자입니다. 떠났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마음.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 비슷한 뒷모습을 볼 때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아무렇지 않은 하루의 파문처럼 번지는 감정이죠. 그게 바로 미련입니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잔상.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끝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히 멀어지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억지로 마무리한 관계라면 그 미련은 정리되지 않은 의미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련은 감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미련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의 한 시점에 대한 질문, 혹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사유의 조각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나를 떠난 걸까? 그 시간은 진짜였을까? 이 질문들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의미를 찾는 존재라 했습니다. 미련은 잃어버린 의미를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미련이 시간을 정지시키는 쪽으로 흐를 때입니다. 당신은 계속 과거를 바라보며 걷고 있진 않나요? 그 시선은 결국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미련은 남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련 없는 이별이 과연 존재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강한 감정은 흔적을 남긴다고. 사랑했던 감정이 강했다면 그 흔적이 오래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 관계에 진정성을 쏟았다는 증거니까요. 미련은 때때로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표식입니다. 그 흔적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나는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흔들린 관계, 흔들린 자존. 관계를 정리한 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나는 왜 늘 이런 식이지? 나라는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상대가 했던 말보다 관계가 끝난 후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자존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너 자신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해명하라는 초대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까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내면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때일 뿐이죠. 자존과 존엄 사이.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을 자기만의 기준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존엄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본질이라 했습니다. 자존은 혼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존엄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무너졌다면 그건 자존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높이고 함께일수록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존엄하게 대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관계에 길들어 있었던 걸까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나. 관계가 끝나고 가장 무서운 건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다시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랑했던 것마저 후회하게 되고 누군가를 신뢰했던 시간 자체를 부정하게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가졌기에 스스로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말은 관계가 끝나도 그 안에서의 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다음 사랑은 더 성숙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무너졌다고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진짜 끝은 다시 나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 나를 다시 믿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시간. 이별은 두 번의 시간으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그 결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은 늘 떠난 사람이 한참 먼저 시작한 감정이고 남겨진 사람에겐 갑작스럽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정리를 마쳤기에 조금은 평온해 보이고 남겨진 사람은 이제 시작이기에 혼란스럽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 시간차는
종종 관계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철학자 헤겔은 말합니다. 아픔은 결코 동시적이지 않으며 삶의 사건은 각자의 해석 속에서 전혀 다른 진실이 된다고요.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무심한지를 비교하는 건 결국 그 관계에 남은 감정을 또 한 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남겨진 사람의 철학. 남겨진 사람은 가장 늦게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건 감정의 정당한 흐름입니다. 사랑을 지녔던 시간이 길었다면 그만큼의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고.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 관계에서의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라고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오래 붙잡았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아팠는가? 그 고통 속에 나는 어떤 삶을 견뎌내고 있었는가? 남겨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유일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외로워 보이지만 철학자들은 그 순간을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말했습니다. 떠난 사람도 결국은 머뭅니다. 떠난 사람이 언제나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별 이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무너뜨린 감정의 잔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찾아온다고. 자신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면 그 자유는 무게를 가집니다. 떠난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남겨진 사람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유로 이어질 때 남겨진 사람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떠난 사람은 움직이고 남겨진 사람은 머뭅니다. 하지만 철학은 종종 그 머무름 속에서 더 강한 내면이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진심은 왜 이별 뒤에 무너질까요? 진심을 다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이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 그리고 곧 이어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났지? 진심을 다했다고 해서 관계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진심의 슬픈 속성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진심이란 의지일 뿐 결과와 일치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반드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의 왜곡, 이별 뒤에 진심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상대는 애초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이런 의심은 진심의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말합니다. 진심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덕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은 덕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당신이 그 감정에 책임졌다면 그건 당신 안에서 온전히 실현된 감정입니다. 상대가 떠났다고 해서 그 진심마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진심은 결과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 순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심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책임져야 한다고.
그 책임은 타인을 설득하거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정직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했던 그 시간은 비록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얼굴, 당신의 말투, 당신의 삶의 방식에 남습니다. 진심을 왜곡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감정을 부정할 때입니다. 사랑한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진심은 당신이 사람으로 살아있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관계를 시작할 때 당신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줄 원천이 됩니다. 못다 한 말이 오래 남는 이유. 마지막 말 한마디. 그땐 미안했어.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고마웠어. 관계를 정리한 뒤 가장 오래 머무는 감정은 분노도 후회도 아닌 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속에서 맴돌다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왜 그 말은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는 그 한마디에 그렇게 오래 붙들리는 걸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으로 고통받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당신이 남긴 말들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필요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음의 무게. 이별의 순간 우리는 자주 침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감정이 밀려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 침묵은 곧 말하지 못한 감정의 무덤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의 부재를 감정의 미완으로 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고이고 때때로 곰팡이처럼 번지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미뤄둔 채 관계를 종결시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별 뒤에도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물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을 건넬 수 없어도 그 말을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멀리 떠났거나 서로 연락할 이유조차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말은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니체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도 자기만의 형식을 갖추는 순간 그 자체로 존재의 일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전하지 못한 그 말은 혼잣말처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라도 그 말을 꺼내 말해보는 것. 나는 진심이었다. 그때 참 고마웠다. 지금은 조금 괜찮다. 그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떠오르는 순간 비로소 감정은 맺힌 채가 아니라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관계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졌고 조금씩 무뎌졌으며 결국 더는 말이 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을 뿐이죠. 그 사이 당신은 사랑했고 다퉜고 이해하려 애썼으며 때로는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지나 당신은 홀로 남아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삶을 다시 짚어보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 관계는 떠나갔지만 당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잃은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부서진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당신이 잃은 것은 관계일지 몰라도 얻은 것은 사유의 눈, 감정의 결, 내면의 중심입니다.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장입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길어낸 사유는 당신의 일부로 남습니다. 이별은 하나의 문을 닫는 일이지만 철학은 그 문 너머 또 다른 창을 엽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 있던 나의 상처와 책임과 진심을 마주한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를 마주할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서로의 고유함을 존중할 줄 아는 조금 더 어른이 된 나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가장 유연하지만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간다고. 당신도 그 물처럼 고요히 그러나 단단히 지나온 감정을 끌어안고 다음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다시 누군가와 웃고 있는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